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고성능 계산을 위한 인텔 원 API 툴킷 소개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컴퓨터 관련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인공지능 기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요구하는 거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CPU, GPU, FPGA 등 다양한 가속기의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계적 IT 기업인 인텔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속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텔 원 API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의 기술 파트너인 테라텍은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가속기 컴퓨팅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해인 2022년에 두 번, 그리고 2023년에 두 번의 원 API 웨비나를 전자신문 올쇼TV와 함께 개최를 했고요. 오늘은 지난해부터 소개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2023년에 새롭게 변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웨비나와 같이 최봉영 실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테라텍 융합솔루션 그룹의 최홍량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지난 웨비나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지난 6월 달에 코로나 격리가 해제됐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챗 GPT를 포함해서 생성형 AI 쪽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유튜브 계속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말씀하셨고 제목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인공지능과 고성능 계산을 위해서 인텔 원 API 툴킷에 대해서 좀 소개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원 API 툴킷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컴퓨팅 환경이나 프로그래밍 환경의 변화,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는 1시간 30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70분에서 80분 정도의 발표 후에 약 10분 정도의 Q&A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발표 중에도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A 시간에는 대화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를 선별을 해서 실장님께 대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발표 시작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회사나 저에 대한 소개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티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왜 원 API를 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되나 등등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멀티 아키텍처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영어로 해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CPU, GPU, FPGA 등을 동시에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원 API가 뭐고, 그 다음에 인텔 원 API가 뭔지,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우선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하면요. 저희 회사하고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3년에 설립이 되었고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리고 꽤 많이 영업을 해왔는데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성능 시스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주문형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오픈 아키텍처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토리지 분야에 또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있으면서 또 그거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광고를 보시게 되면 테라텍, 원 API 세미나를 하고 있는 테라텍의 광고다. 이 회사는 HPC 중심의 고성능의 시스템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서버 스토리지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AI 기반의 빅데이터,
그 외에 뭐 오픈소스 등등의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파트너십이 중요하잖아요. 저기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사실 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대한 파트너십은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그거 외에도 뭐 IBM이나 HP, 델, 인스퍼 등과 같은 하드웨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VM웨어라든지 뉴타닉스라든지 클라우데라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과도 그 솔루션과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 파트너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인텔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버나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CPU라든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파트너십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텔 원 API 소프트웨어 부분의 테크놀로지 파트너로서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텔에서 스폰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표자는 접니다. 최봉영인데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구글에 여기 지금 인텔 최봉영으로 한번 쳐봤어요.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랬더니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로 쳐봤거든요. 좀 젊죠? 이게 이 사진이 10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인텔에 근무할 때 그 기사에 났던 사진들인데 이때는 이제 패러럴 스튜디오라는 걸 제가 했었는데 패러럴 스튜디오 그 당시에는 GPU 프로그래밍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CPU에서 멀티코어가 그러니까 그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등이 나오고 적용되고 있던 시기에 제가 했던 일은 그 코어를 동시에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 있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캡처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테라텍의 융합 솔루션 그룹의 소속이고요. 여기 이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그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텔에서 Certified Instructor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스트럭터의 인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3가지 분야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뭐 DPC 풀풀이라는 것도 있고 오픈MP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머신러닝 그 서티파이드 인스트럭터로서 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그 원API DPC 풀풀 에센셜의 서티파이드 인스트럭터로서 오늘 그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T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오픈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이 안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랩인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다양한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이렇게 이 랩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걸 소개를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원API 관련된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때 지난번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사와 저 자신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요청 사항 있을 때는 이 이메일로 해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그 세미나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요. 근데 올쇼 TV 저희는 주로 올쇼 TV랑 같이 했으니까 올쇼 TV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4개는 이미 진행된 거고 지금 하나는 이제 제가 이걸 캡처하는 요거는 이 시점에는 자료를 만들던 시점에는 저기였으니까 이제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에 4개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4개의 세미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작년 5월 25일 날 첫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때는 베이스 툴킷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로 내용이 C++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GPU를 그냥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이런 걸 추가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9월 22일에 진행됐던 오픈MP 내용에는 오픈MP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 CPU 코어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코어에 그 동시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오픈MP 같은 그 이런 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직접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한 줄만 넣어서 그 병렬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그 코어들을 뭐 10개, 20개를 쓰는 걸 넘어서 GPU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세션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실은 그 프로그래밍적인 내용보다는 뭐 AI나 머신러닝 등등에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머신러닝을 주로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림인데 이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뭐 어떻게 설명하시든지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세로축이 키고 그다음에 뭐 가로축이 뭐 말을 잘한다, 돈이 많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높은 사람은 키도 크고 돈도 많은 사람. 그다음에 한쪽은 키는 큰데 돈이 없고 한 사람은 키는 작은 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해내는 컴퓨팅의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밑에 뭐 시가렛 퍼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그 담배를 피는 양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사망률을 이렇게 획기적인 선으로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건 이제 뭐 군집 분석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석을 해내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데 이 머신러닝을 우리 OneAPI 툴이 어떻게 빠르게 도와주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4월 18일 진행된 그 제 OneAPI 세미나에서는 그 머신러닝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키 포인트는 파이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AI를 할 때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많이 쓰지만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장점이 많아요. 굉장히 뭐 배우기도 쉽고 그다음에 무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AI를 하긴 한데 파이썬 자체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 안에 메모리의 활용이 별로 이제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텔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인텔에서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파이썬이 있거든요. 그 파이썬을 쓰시면 이 그래프에서는 13배가 이제 속도가 증가된 거로 나오는데 뭐 100배 그게 막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텔에서 그 OneAPI를 활용한 numpy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벡터라이제이션이라든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세미나는 이렇게 진행. 주로 이제 OneAPI가 키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 1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그 컴퓨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세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션을 준비하는데 이 세미나를 인텔이 스폰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 말고 워크샵으로 진행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미나하고 워크샵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혹시 그 사회자님 네. 혹시 세미나하고 워크샵의 어떤 차이를 혹시 그러게요. 저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예. 지금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예. 놀라면서 궁금해지는데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그 세미나하고 워크샵하고 둘 다 그 어떤 뭐 교육이나 뭐 인포메티브 그러니까 알려드리기 위한 여러 세션이긴 한데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갖고 워크샵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텔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워크샵이라는 단어 안에 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샵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네. 샵은 네. 가게잖아요. 네. 근데 스토어란 말도 가게잖아요. 가게죠. 네. 이게 샵하고 스토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샵 하면 왠지 뭔가 고급스러운 매장이 예. 떠오르는데요. 야,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위키라든지 뭐 또는 우리 뭐 챗GPT라는 여러 군데서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는 샵하고 스토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많이 없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샵은 우리가 이제 뭐 뷰티샵이라든지 또 뭐 네일샵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작업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가게가 운영되는 거고 스토어는 스토어 자체가 저장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뭐 스토리지라든지. 그래서 뭐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와서 저장을 하고
갖다 이제 파는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무엇인가를 파는 것이긴 한데 그 안에 기능이 샵이 조금 작업실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포토샵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혹시 아시나요? 사진 찍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포토샵을 포토 가게? 사진 가게 어떻게 소프트웨어 이름이 사진 가게지? 좀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 사진 작업실, 이렇게 샵이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사진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샵이라는 의미를 워크샵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워크샵도 세미나도 누군가 뭔가를 발표를 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이런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미나는 조금 더 발표가 위주가 돼 있고 워크샵은 좀 액티비티, 뭐 와서 같이 실습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진행하는 이제 뭐 이 워크샵이라면 여러분들이 실습도 같이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진행되는 웹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긴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액티브하게 화면을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뭐 그다음에 사례라든지 또 필요하면 데모 등을 포함해 가지고 뭐 워크숍에 가깝게 그렇지만 결국 이제 제가 혼자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리고 뭐 저희 스폰서하는 인텔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요 키워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등록하신 분들, 우리 오디언스의 그 특징이 어떤 걸까 했더니 재참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참석하셨던 분이 5월 달에 참석하셨고요. 아마 지금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지난 4번의 워크숍, 뭐 세미나를 다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누군지 좀 알 수도 있고 어떻게 가는지 많이 알 수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물론 이제 참석하시면서 남겨놓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지. 그랬더니 실제로 IT 기획이나 관리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원래 그 OneAPI라고 하는 툴 자체가 개발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C나 C++ 개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IT 기획이나 관리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도 다 필요한 내용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막 프로그램 안에 어떤 문장에 뭐 뒤에 파라메타를 멀리면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내용으로 커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뭐 경영 전략이나 교육에 계신 분들까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갖고 저희가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티베이션에 대한 전체 파트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컴퓨터가 뭐고 어떤 계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거고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OneAPI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OneAPI의 디테일스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들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소개 위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뭐 간단한 데모도 같이 포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해보는데요. 예. 자, 우선 이제 모티베이션이죠. 우선 OneAPI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왜 OneAPI가 필요하지? 여기 내용으로도 먼저 가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 말고도 인텔 OneAPI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GPU와 CPU, FPGA에서 뭔가를 구현해야 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좀 그런 그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지금 이쪽은 전반적으로 좀 왜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가 뭔지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컴퓨터가 뭔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에다 이게 여기 밑에 What is a computer? 그래서 within 150 words.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물어보면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하기 때문에 150 단어 이하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Computer is an electronic device that processes and stores data according to a set of instructions.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자장비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영어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물어봤는데도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 컴퓨터가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지금 오늘 API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키에도 물어봤더니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키에서 보면은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기계 장치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보를 입출력하고 계산, 산술 또는 논리셈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건 서버라고, 그러니까 큰 컴퓨터라고 한 거고, 여기 노트북, PC를 이제 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 그 스마트폰도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컴퓨터는 전자적 기계 장치다. 그런데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리고 계산을 한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적 기계 장치를 컴퓨터라고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다 컴퓨터에 대한 그 사용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가 수행하는 계산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뭐 일단 산술 계산도 있고 논리 계산도 있고 뭐 데이터 처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 너무 간단하게 답을 해서 영어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가지, 8가지 얘기해요. 뭐 삼각함수 계산도 하고 뭐 파이낸스 계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9가지 계산이 나오네요. 근데 그래서 컴퓨터를 정의를 해보면 결국 고급 계산기라는 얘기죠. 근데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고급 계산기인데 그럼 어떤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산술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논리 계산, 뭐 if, 크냐, 작으냐, 그다음에 통계적 계산, 행렬 계산,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산술하고 논리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빼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빼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붙잡고 더해주면 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곱하기를 하지? 3 곱하기 5를 어떻게 하지? 3을 5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계산을 하는 거고 통계를 하던 행렬을 하던 삼각함수를 계산하던 전부 다 결국은 산술 계산, 논리 계산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one API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계산에 있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계산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예를 제가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우리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상품의 판매가 일어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까?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가져오면 우리가 바코드를 읽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필요한 계산은 뭐 가격이 얼마고 수량이 얼마니까 합계를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이게 할인이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되고 입품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매가 되고 나면 현재 재고 수량에서 그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를 시키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컴퓨터를 만들어 갖고 업무에 사용할 때 바로 이런 계산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썼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입금을 하면 예금에 뭐 잔액을 증가시키고 그다음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은행이 총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자율 계산해주고 하는 이런 계산들이잖아요. 가장 전통적인 계산. 이런 계산이 컴퓨터가 이런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만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 편의점에서 광고를 결정을 합니다. 뭐 인터넷을 할 것인가, 안 그럼 신문에다 할 것인가, TV에다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어떤 계산이 필요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매출 경향을 분석해서 어떤 상품을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찌라시를 만든다 했을 때, 뭐 광고 종이를 만들었을 때 뭘 넣지? 뭐 육류를 넣어야 되나? 안 그러면 뭐 장난감을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팔렸던 쭉 그 날짜별로 상품의 개수라든지 그렇게 숫자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뭐 금액이 얼마 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예측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매출 경향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매월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19개인가 19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다른 부분은 아까는 하나 갖고 이제 가격, 그 다음에 수량, 그래서 총액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했다면 광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뭐 1년치 전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통계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이랑은 결국 더하기 곱하기 입품문이지만은 조금 더 양이 많아지죠. 통계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 CCTV를 열어놨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근데 CCTV가 10개예요. 근데 도난 사고가 언제 났는지 몰라. 그래서 1년치를 다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한테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CCTV에 그 지나갔던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사실은 여기 그 뭐 저희가 오픈 비노라는 거 가지고 그 비디오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 여기에 초당 이게 프레임이 얼마씩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산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화면에서 사람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패턴을 인식하고 인식된 행동 중에 도난이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내 가지고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야 되겠잖아요. 이 데이터도 이것도 결국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 부분의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컴퓨터 비전도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적인 계산하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야 한다. 벌써 이제 계산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죠. 처음에 잔액 계산하던 거, 두 번째 우리 매출 패턴 계산하던 거, 지금 이제 화면 분석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님한테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화면에 이게 보이시나요? 네. 00000000111100. 네. 혹시 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들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뭔가 1이 2로 보여요. 이렇게 아, 이 예. 모양으로 1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시네요. 예, 그래서 그 일부분만 음. 이렇게 까맣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숫자 2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제 손바닥에 저렇게 2를 써가지고 여기 카메라, 우리 랩탑 카메라 앞에 요게 숫자가 뭐지? 하고 물어봤을 때 카메라가 이거를 보고 제가 마치 2번 키를 누른 것처럼 2를 인식하게 되려면 실제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숫자 덩어리들을 계산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1이냐 2냐 3이냐를 알게 되거든요. 이때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까 처음에 잔액 계산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우리 초기에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 쪽에서 만들어졌던 계산인데 계산량이 이미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네 번째 케이스는 분기말 우리 그 가게에 그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탁을 챗GPT한테 한 편의점에 그 분기말 실적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물론 이제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그 순서를 쭉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마치 이거 다른 사람 우리 전 분기 걸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해서 숙제도 이거로 합니다. 학교 숙제를 이거로 한 다음에 조금 바꿔갖고 낸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좀 문제가 되긴 한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컴퓨터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기존의 수많은 보고서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보고서를 자기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고 기존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내고 난 다음에 보고서의 맨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를 확률적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학교를 간다라고 할지 왜냐하면 수많은 문장 속에 학교를도 있었고 학교 가도 있고 학교는도 있는데 학교에 간다가 뒤에 간다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 가지고 내가 학교가 간다가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간다라고 문장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바로 생성형 그 인공지능의 계산입니다. 이 계산량이 엄청나요. 사회자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영어 공부 많이 하셨겠죠. 그 영어를 번역하는 거하고 네. 영작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세요? 영어를 번역하는 거, 번역하는 한국어로? 게 좀 네. 낫죠.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지금 옛날에 이라고 하는 손글씨를 인식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이게 뭔지 인식하는 거, 그것도 계산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제너레이티브가 생성형인데, 만들어내는 걸 훨씬 더 많은 계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원래 제가 가져온,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 도표는 뭐 1900, 하여튼 몇십 년도부터 있는데, 2000년도부터 끊어서 이렇게 봐도 지금 파라메터 수가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조. 그러니까 계산을 1조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 안에 들어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1조개예요. 그럼 그것들이 각각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수량 곱하기 가격을 했던 그 계산은 스칼라 계산입니다. 그 계산은 전통적으로 CPU가 잘해요. 원래 그걸 위해서 또 만들어졌던 컴퓨터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 계산을 할 때는 그건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쭉 숫자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늘어져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이 계산은 사실은 요즘에 CPU도 잘해요. CPU도 잘하는데 이제 GPU 쪽이 그걸 또 이제 잘한다. 특히 이게 양이 많아질 때는 GPU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 화면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아까 보듯이 매트릭스 이렇게 매트릭스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뭐 GPU도 잘하고 FPGA도 잘하고 지금은 이제 CPU도 잘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스파셜이라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프 이론이어 가지고 계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그 계산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CPU, 전통적으로 CPU에서 뭔가 계산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C나 C++, 파이썬 이런 걸 썼거든요. 그리고 GPU 계산하시는 분들은 뭐 쿠다가 유명하죠. 그리고 뭐 오픈CL이라든지 이런 걸 썼고, 그다음에 뭐 FPGA는 뭐 VHD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이 장치들을 다 쓰기 위해서 이걸 다 배워야 되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neAPI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앞서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예, 48%, 그러니까 반 정도가 CPU만 쓰는 게 아니라 CPU, GPU, CPU, FPGA 이런 식으로 멀티 아키텍처에 돌아가는 환경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멀티플 아키텍처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뭐 이제 특정 회사 이름을 이제 제가 좀 내겠습니다. 뭐 AMD GPU에서만 돌아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고객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GPU가 그 깔리더라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벤더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OneAPI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OneAPI를 통해서 스칼라 계산이든 벡터 계산이든 또는 CPU든 GPU든 간에 한 프로그램으로, 한 코드로 다 계산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OneAPI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OneAPI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멀티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뭔가, CPU, GPU, 뭐 FPGA 이걸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에 이제 로고나 이런 것들은 각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GPU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없었죠. 그래서 ARM을 갖고 싶었는데 뭐 ARM 인수합병이 사실은 좀 어려워진 상태인데, 근데 ARM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U와 GPU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지금 멀티 아키텍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쿠다라는 거로 이제 해결책을 찾았고요. AMD라는 회사도 물론 그 우리 랩탑 CPU,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 CPU, 서버 CPU, 에픽 또 갖고 있고, 요즘에 아주 뭐 약진이 뛰어나죠. 그리고 그 AMD의 GPU도 있어요. 그리고 AMD가 자일링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FPGA 회사를 합병을 해갖고 FPGA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MD도 이런 멀티플 아키텍처에 대해서 뭔가 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텔도 역시 데스크탑, 뭐 랩탑, 그다음에 뭐 모바일, 그리고 저기 뭐죠, 서버, 그다음에 GPU, 게다가 FPGA, 그 인텔도 FPGA를 갖고 있죠. 그리고 뭐 VPU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멀티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뭐 프로세서 반도체의 그큰 3대 회사라는 회사가 다 하나만 갖고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것도 제가 이제 같이 인터넷 밑에 보면은 자료 출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GPGPU, 그러니까 제너럴 프로세스 GPU라는데, 그 GPU를 화면 처리하는 데만 쓰지 않고 일반 계산에도 쓰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2003년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가는, 먼저 이제 시장에 들어간 회사죠. 이 회사는 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2007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뒤늦게 AMD에서 이제 GPU가 나오면서 락캠이라고 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힙이라고 합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2016년에 시작했고, 인텔에서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 회사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사상이라 할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하고 그 이제 그 락캠인데, 이쪽은
내가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딱 하면은 이게 어느 장치에서 돌 거라고 하는 게 결정이 이미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GPU용에서 돌 거라는 게 결정이 되면 이건 나중에 다른 FPGA에게 들어오나 다른 GPU가 들어도 그냥 있던 것만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텔이 지향하고 있는 시클, One API 이 구조는 그게 아니라 일단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근데 실행이 될 때, 실행이 되는 시간에 장치가 뭐가 있나를 보고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개념 때문에 그 양쪽의 유연성이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 사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제 판단으로는 그 인텔의 또는 One API가 갖고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다고 보이지만 아마 뭐 AMD나 그 엔비디아 측에서 그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건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80% 이상은 그 GPU, 그러니까 외장 GPU, 물론 내장 GPU는 인텔이 훨씬 많지만은 외장 GPU 시장에 뭐 굉장히 많은 마켓셔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뭐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지금 여기 이제 인텔의 그 DP C++, 지금은 시클 C++이라는데 요 C++은 이게 작년 3월 기준인데요. 엔비디아 GPU도 돌릴 수 있고 AMD GPU도 돌릴 수 있고 인텔 GPU도 돌릴 수 있고 CPU도 FPGA 다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완소스를 짜고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힙이라고 하는 건 아까 라켐입니다. 그러니까 그 AMD예요. 그다음에 쿠다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인데 이렇게 보면 각자 자사 거는 되는데 인텔의 GPU나 이쪽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시클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 엔비디아 GPU가 들어오든 AMD GPU가 들어오든 게 충분히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소스 그대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뭐 각 시장의 선택이고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보여드리고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참여한 회사가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면 인텔이 뭐 엔비디아 걸 안에 걸 들어가서 가져왔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오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코드플레이라는 회사가 그 인텔의 DP C++에서 AMD나 엔비디아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조도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AMD랑 엔비디아 GPU가 서포트가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한번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요 한 번 소스 프로그램 짜가지고 CPU, GPU, FPGA 다른 것들도 쓰는데 밴드에 종속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아키텍처에서 바로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One API가 그런데 그럼 멀티 아키텍처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 수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 더 챌린지가 있는데요. CPU가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인텔 CPU와 GPU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인텔 U API가, One API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실제로 이제 뭐 이미 이제 올해 시장에 이미 다 팔리고 있는 올해 제품인데 그 인텔의 제온 4세대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인데요. 이 프로세서는 그 AI 쪽에 뭐 시큐리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가속화가 돼 있지만은 AI 쪽에 특별히 강화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뭐 숫자로 보면 여기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약 10배 지난 거에 비해서 보통 뭐 30% 50% 좋아지는데 10배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 이유가 엑셀러레이터 엔진들이 가속 엔진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이제 티머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 자체만 해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벡터를 계산하면 숫자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에 올려놓고 쭉 계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행렬 곱셈 같은 걸 계산할 때는 하나는 행으로 가고 하나는 열로 가거든요. 근데 이 열 데이터들이 캐시 미스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느려지게 돼요. 그런 부분을 타일이란 2D 레지스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그 인텔의 AMX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익스텐션인데 요걸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와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그 회로나 이 장치가 CPU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매트릭스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 10배, 100배의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프로세서에서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연산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편의점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뭐 가격 지불할 때 있는 그런 스칼라 계산, 그다음 통계할 때 그 벡터 계산, 그다음에 얼굴 인식하고 할 때 매트릭스 계산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30배 뭐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GPU 보면 그 GPU에 이제 인텔 GPU가 있으면 요 안에 Xe-core라고 되는데 여기 XMX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CPU에는 AMX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Advanced Matrix Extension인데 그와 비슷한 명령어 세트가 그 GPU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XMX라는데 이 XMX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클락에 그 정수를 8,000번 계산할 수 있어요. 한 클락에. 근데 한 기가 클락이라면은 8,000번 곱하기 기가면 1억 10억인가요? 그러면 이게 뭐 몇 조 번 계산하는 거죠? 8조 번 계산하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요게 다시 16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16개가 들어가고 하나의 슬라이스가 되고 요 슬라이스가 링크에 묶여 가지고 다시 둘, 넷, 여섯, 8개 이게 그렇게 해서 한 클락에 100만 개 계산인데 이게 곱하기 8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800만 번 계산하는데 이게 기가 클락이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GPU가 계산 성능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GPU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그럼 그거랑 OneAPI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래서 OneAPI는 말씀드린 대로 CPU, GPU를 쓰게 하는 거다. 동시에 쓰게 하는 거고. 근데 그럼 그 OneAPI는 뭐고? 인텔의 OneAPI는 뭐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래 오늘 제목이 그 인공지능과 고성능 계산을 위한 OneAPI 소개잖아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제 요 앞에 부분은 그게 왜 필요하냐는 부분의 내용인데 사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 없이 요 뭐 이 제품의 또 내용이나 기능만 안다고 하는 게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된 것 같았고 시간을 많이 썼고요. 실제로 이제 그 OneAPI와 인텔 OneAPI인데 OneAPI가 뭐냐? 그 인텔 OneAPI를 알아보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인텔이 엔비디아와 AMD 것까지 가능한 걸 만들어낼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OneAPI를 구글에서 쳐보면 사실 요거는 테라텍 사이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건 좀 빼고 밑에 이제 위키나 이런 데 보면 OneAPI라고 하는 오픈, 그러니까 인텔이 아니라 별도의 이걸 이제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그 업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텔은 업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주도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그 OneAPI는 an open standard adopted by Intel for a unifie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intended to be used across different computing accelerators.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가속기, 그러니까 GPU, 뭐 FPGA 등등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인텔이 이제 그걸 채용을 했죠. 했는데 그렇게 된 오픈 스탠다드, 그러니까 공개된 어떤 표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oneapi.io인가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여기 물론 이제 인텔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표준 같은 거 정할 때 인텔이 거기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되겠지만 그게 그냥 열려진 오픈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가자,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만들고 구조를 어떻게 하자라고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자라는 걸 결정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OneAPI는 다양한 가속기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모두 한 코드로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가속기에 포함되는 명령사, 아까 보면 AMX라든지 XMX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탠다드를 이제 정하고,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free from, 그러니까 break the chains of proprietary locking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특정 회사에 묶이는 거를 깨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참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마켓을 뭐 대부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안 좋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개발자나 이것들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 독점적 업체에서는 이렇게 오픈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좀 종속되도록 물론 이제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업자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종속돼서 계속 제 걸 쓰도록 하자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꾸 어떤 특정 업체에 종속되게 되는데 그런 거로부터 브레이크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깨내서 freedom to make your best choice. 그러니까 내가 내 이 게임은 내 이런 게임을 만들려는데 이런 게임은 뭐 엔비디아께 제일 잘 특성상 잘 도는 것 같고 또 근데 두 번째 게임은 AMD께 잘 도는 것 같고 세 번째 게임은 인텔 GPU에서 잘 도는 것 같다. 이랬을 때 뭐 내가 만든 코드 갖고 뭐라도 이렇게 초이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업계에서 한 업체가 이제 인텔은 업체가 아니라 업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완 API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갖고 국내 업체도 이거는 사실은 엔드 유저 중에 사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아마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성 메디슨 같은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저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의료 장비를 만드는데 의료 장비에 왜 그 우리 뭐죠 초음파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신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인텔 완 API 개통된 것들을 아마 쓰지 않으셨을까.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완 API 쓰는데 우리 이름을 써도 좋다라고 아마 허락을 해주신 거 그렇지 않을까.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런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텔 완 API는 뭐지? 완 API는 그냥 스탠다드에 불과한데 그래서 인텔이 이거를 이게 보시면 완 API 로고는 이렇잖아요. 근데 인텔 완 API 로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완 API 로고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만약 테라텍에서도 이 완 API를 내가 가져와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 로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어댑트 할 수 있어요. 그 표준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잘 팔릴지는 이제 시장이 반응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에 C++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표준을 정한 ISO에서 뭐 이번 버전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기능은 어떻게 되고 벡터라이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표준을 정하면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져와서 비주얼 C++에서 그럼 뭐 C++ 표준 뭐 17을 준수한다. 리눅스 지시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처럼 완 API에서 표준을 만들면 그거를 어댑트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실제로 툴킷으로 구체적인 툴킷으로 만들어낸 게 인텔 완 API 툴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뭐 CPU든 GPU든 FPGA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완소스 프로그램 한 번 짜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러고 이제 새로운 걸 가져가자. 그래서 인텔 완 API 툴킷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CPU, GPU들을 다 쓸 수 있는. 근데 크게 구성을 보면 랭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 완 API 디벨로퍼 킷에는 C++, SQL C++, 옛날에 DP C++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SQL C++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파이썬도 있고 포스트란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행렬 계산할 때 일일이 자기가 뭐 행 곱하기 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도 실제로 사실은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의 그 밑단에는 그완 API 툴이 받쳐주는 그런 툴들이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쿠다 프로그램을 완 API 랭귀지로 바꾼다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 뭐 관리 툴들이 있어요. 이런 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가 인텔의 완 A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스 툴킷이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 베이스 툴킷인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컴파일러라든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HPC용, 그 다음에 이제 뭐 IoT용, 그리고 그 오픈비노라고 하는 것과 그 AI 관련된 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23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발표할 때 2022년 5월 당시의 버전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2023이 있는 거지? 그럼 완 API 좋아. 뭐 GPU도 다 하고, CPU 뭐 다 하고, 뭐 벤더에 종속됨 없이, 그리고 뭐 인텔에서 툴 가지고 나오는 게, 그리고 뭐 그 플러그인 같은 걸 넣고 다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다 좋은데 왜 2023이 또 나온 거지? 2023-1이 뭐지? 바로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CPU가 새로 나오면 CPU 안에 아까 말씀드린 AMX라든지 GPU의 XMX 같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GPU는 HBM이라 해서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굉장히 큰 메모리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안에 할 수 있는 그 내부의 회로나 장치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2022년 당시에는 프로그램 하드웨어가 그렇게 준비 안 됐으니까 컴파일러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기능이 컴파일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023년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내 프로그램에서 컴파일하면은 0101001001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 때 그 코드 중에 새로운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하드웨어에 포함된 새로운 명령어 셋을 수용하는 새로운 2023 버전이 나온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2023 버전에는 그 발표된 새로운 CPU와 GPU의 그런 특성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라진다. 만약에 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컴파일러가 2022년 컴파일러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안에 있는 기능을 2022년 버전에서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 Analysis and Debug인데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게 제대로 짜졌나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그 툴 안에 들어가 보면 HBM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이게 기계적인 분석을 넘어서 지금 요 안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FPGA가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돌리는 게 제일 빠르지? 이거를 한번 미리 돌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내야지 무조건 나는 GPU로 보낼래. 이건 물론 상식 수준에서 CPU와 GPU의 계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건 GPU가 좋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아주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GPU로 갔다 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GPU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렌더링 툴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앞에 있는데 홀로그램 같은 게 뜨면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것들의 그래픽 처리가 굉장히 이제 계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텔 툴킷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4세대 재원 CPU를 커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GPU, 그러니까 HBM과 GPU, 그러니까 플렉스 시리즈가 있고 맥스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 두 개 다 거기에 있는 XMX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새롭게 커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짰던 프로그램을 리컴파일 해주는 필요도 있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서포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엔비디아 GPU라든지 AMD GPU까지 쓸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 인텔 그 1API 툴킷은 무료예요. 무료고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인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올리면 답이 옵니다.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올려봤는데. 근데 이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답해 주시는 분이 경험자이긴 하지만 틀리더라도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참고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2, 3년 개발하다가 다운로드 받았는데 전전년 이렇게 버전이 필요한데 계속 새로운 버전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프라이어리티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가까운 뭐 소프트웨어 취급하시는 분한테 가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포트 받는 방법과 일단은 나는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서포트를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API 툴킷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이 자 베이스 툴킷이죠. 이제 베이스 툴킷을 크게 나눠보면
컴파일러,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거. 여기는 이제 인텔 디스트리뷰션 포 파이썬, 파이썬의 그 인텔 버전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럼 FPGA 툴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개발을 하면 CPU와 GPU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일일이 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이제 MKL 두 번째 있는 요 MKL은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각종 수식 계산들, 뭐 리니어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실제로 본인이 다 포르프를 쫙 계산하지 않고 거기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CPU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프로세서에서 가장 최적화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거든요.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이제 공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짜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대학교를 봤어요. 그래서 인텔이 만든 MKL보다 더 빠른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에 도전하는 뭐 그것도 충분히 뭐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벤더가 만들어내는 그 라이브러리의 장점은 뭐냐면 버전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 집 노트북이 11세대 그 CPU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잘 맞는데 만약 9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럼 9세대 것도 내가 프로그램은 11세대에 가장 잘 맞게 짜여져 있지만 내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이 9세대나 8세대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 CPU는 거기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그 밴드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 외에 드리고 싶은 건 DAL이라고 하는 거, DAL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데이터 어널리틱스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 분석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들. 그다음에 TBB라고 하는 게 스레딩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스레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써가지고 병렬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TBB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병목이 어디지? 뭐 캐시가 미스가 나나? 안 그러면 메모리에서 적혀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GDB 디버깅은 문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그런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위에 있는 그 프로파일러는 프로그램이 러닝되는 타임에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왜 이게 원래 스펙대로라면은 5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왜 이게 50분씩 걸리는 거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드바이징을 해줍니다. 지금 개발자께서 만드신 그 프로그램은 만약에 완전히 병렬화를 시키셨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뭐 20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GPU에서는 얼마 빨라진데 이걸 어드바이징 해주는 툴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컴파일러 부분에 DP C++인데 이거를 시클 컴파일러로 부르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 그룹에 시클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LLVM이라는데 여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LLVM은 로우 레벨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로우 레벨 버추얼 머신이 있기 때문에 CPU든 GPU든 간에 약간 추상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능한 게 시클 컴파일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쓰시고 싶으시면 software.intel.com에/1API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튜토리얼도 있고 웨비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사내에 그런 이제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기를 알려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슬라이드 맨 위에 베이스 툴킷이 있어. 그건 HPC 툴킷이 있는데요. HPC라는 뜻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베이스 툴킷 위에 인텔의 전통적인 C, 그다음에 포트란이 추가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베이스 툴킷의 라이브러리 위에 MPI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레드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레이스 어널라이저라고 인스펙터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포스 컴퓨팅은 실제로 여러 개 서버를 묶어서 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MPI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텔 버전이 추가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걸 갖고 사용한 사례인데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그림은 그 미국의 오로라 프로젝트 엑사바이트 그 엑사급의 성공을 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여기 다 여기 그 그라맥스라고 하는 거는 분자 동역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인데 요거 하나 이거는 그냥 여담처럼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여기 후쿠시마 그쪽에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베를린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쓰나미가 그 태평양상에 있는 다른 연안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을 인텔 CPU하고 뭐 이렇게 갖고 했어요. 옛날에 코다로 하던 것들을. 근데 이 화면을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태평양을 오염시키는가라는 거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이제 이거 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가져가 가지고 그 핵 물질이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하신 분을 그러니까 그런 기사에 아마 그분도 잘 모르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보시면 조금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일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애널리틱스 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게 원API 기반으로 해갖고 다시 이제 옵티마이즈 시킨 이제 버전들이 있고요. 굉장히 빠르겠죠, 인텔 여기서. 그거 외에 그 사이클런 지난 시간에 했던 사이클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딘이라고 하는 이런 툴들이 이제 지원을 해요. 그리고 넘파이, 사이파이 등을 인텔이 지원한 툴킷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게 뭐 그 시퀀싱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벤틀리에서 썼던. 하면 이제 렌더링 툴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픽 쪽에 굉장히 여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기 혹시 이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디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왼쪽 화면에 있는 이 화면상 여러 가지 점들을 노이즈 오른쪽에서 이제 디노이즈 시킨 건데 요게 그 인텔의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 요게 이제 인텔의 렌더링 툴킷에 들어있는 건데요. 요거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걸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잠깐 요게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면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커서로 움직이면 양쪽에 노이즈의 차이를 여기 느끼시기 곤란하면 여기 요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노이즈가 요게 이제 오른쪽은 디노이즈 된 상태고요. 왼쪽은 노이즈가 많은 상태. 요거를 그 렌더링 툴킷에서 저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워주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걸 사용하시는 회사들은 렌더링에 관련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회사들, Vray도 있고 뭐 그다음에 저기 뭐죠? 블렌더 툴 만드는 데서도 요 렌더링 툴kit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과학 계산의 결과로 우리가 분자 시뮬레이션 하고 나면 그 단백질 구조가 3D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자에서 새로운 물질을 잘 받을 수 있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3D로 볼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례들, 렌더링 툴킷을 사용한 사례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그림, 여기 이제 영화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툴이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비노인데요. 이 이제 오픈비노는 Visual Inference Neural Network Optim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 원리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경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검토를 해서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밀도를 낮추지만 계산은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사회자분한테 한번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박물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박물관에서 어떤 부분들, 미술관 말고 박물관 네. 어떤 부분들 혹시 많이 보세요? 이거 그냥 얘기 뭐 미국엔 만화에 있는 얘기인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 둘이서 그 공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공룡을 설명하시는 이제 어떤 여자분, 네. 중년 여자분이 이 공룡은 500만 년 전 공룡입니다. 네.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한 녀석이 옆에 보고 저 선생님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애가 왜? 그런데 내가 1학년 때도 왔었거든. 근데 그때도 500만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저 화석은 500만 5년 전이야. 네. 근데 500만 년 전 게 틀린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아닐까요? 예. 500 대략. 그래서 네. 이제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키가 185다. 그러면 이 사람이 185cm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아마 184나 185.5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185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효 숫자 4개로 얘기를 하라면 나는 185.7이야. 그러면 숫자가 4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럼 유효 숫자가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효 숫자가 앞에 하나 아니면 2개인 거죠. 그러니까 5나 50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뒤에 1, 2, 3, 4년은 의미가 없는, 그래서 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500만 5년 전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해도 다 이해를 하고 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근데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면은 그 안에 그 개수들이 3.570895362338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부동소처럼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계산 안 해줘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뉴럴 네트워크 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잘라내고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오픈비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돼갖고 빠지는 노드들을 없애버리고 정밀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 능력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픈비너 툴킷인데요. 실제로 이 오픈비너 툴킷을 가지고 이렇게 그 커스터머 유저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 아마 삼성 메디슨이 아닌가 아니고 하여튼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데서 인퍼런스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OneAPI 그 툴킷에 대한 디테일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텔 OneAPI를 직접 하시게 되면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제 어카운트를 얻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쪽에 그 사인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여기 이제 OneAPI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픈비노 계열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 주피터 랩탑을 해보겠다. 그러면 주피터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예제 소스들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돌아가는가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상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잡 서브밋하고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실제로, 그리고 이 데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꼭 그 데모를 하면 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주피터가 노트북에 올라오면서 그 인텔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인트루더 디텍터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차장 같은데 이제 저기를 카메라를 켜놓고 누가 왔다 갔지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나중에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번 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임포트 해갖고 각종 여러 가지 모듈을 임포트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만들었던 모델을 지금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델을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하는 것과 이제 나중에 인퍼런스 만드는 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툴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뷰라 그러는데 거기 들어있는 모델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 지금 작업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이 화면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글자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요게 이제 테스트 화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주차장에 왔다가 지나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저기가 차도 한 대 지나갈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걸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녹화만 해놨다가 하얀 차가 언제 지나갔지? 라고 물어보면 프로그램이 쫙 뒤져가가지고 그걸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전거 지나간 사람은 뭐 옷 입은 색깔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컴퓨터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걸 일일이 볼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거 오케이. 요게 이제 요걸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데모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 이제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이제 이 예제 코드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고 짜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엣지 컴퓨터 조금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볼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잡을 좀 서브밋하고 클라우드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담을 좀 하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1억 개가 넘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지고 CCTV에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인식해내고 근데 뭐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베이징에서 어디에 지나갔는지를 찾아봐 달라고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 엔진이 없으면은 우리 CCTV는 사실 거의 소용이 없죠. 그냥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뭐 경찰분들이 뭐 한 10분 모이셔가지고 CCTV 각 화면을 각각 4개씩 켜놓고 빨리 2배속으로 돌리게 해놓고 며칠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이 하도록. 지금 요거 해내는데 92초 정도 걸린다고. 근데 46초 남았네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보면 코어 i5 6세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데스크탑 CPU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작업 결과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잘 돌아가네요. 이거 데모하면서 잘 안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좀 했더니 이제 12, 3초 남아 있습니다. 예, 작업이 됐습니다. 요 밑에 보면 인텔 제온 골드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요건 빼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요게 이제 아까 저기로 한 거 데스크탑 CPU로 한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사람이 지나가는 걸 디텍트를 해내죠. 이렇게 잡아내갖고 이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지나갔다. 그 다음에 차가 몇 시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네, 요 전체적인 방법이나 요게 아까 이제 좀 좋은 CPU가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지나간 비디오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로 했느냐? 오픈비노라고 하는 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고가의 GPU를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노트북에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워크샵이 지향하는 그 저기까지 데모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컴퓨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계산하던 스칼라 계산, 더하고 곱하고 하나씩, 이 계산도 여전히 필요하죠, 현장에서. 그리고 통계적 뭐 이렇게 벡터 계산도 필요하고, 매트릭스 계산도 필요하고, 다양한 계산이 필요한데, 이제 최근의 컴퓨팅 환경은 그런 것들을 한 컴퓨터 안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그리고 그걸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GPU용 뭐 랭귀지 따로 배우고, FPGA 랭귀지 따로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소스 하나 짜가지고 다 해결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One API 아이디어고요. 그 One API 표준을 준수해서 인텔에서 만든 것이 인텔의 One API 툴킷입니다. 그 툴킷은 베이스 툴킷도 있고 HPC 툴킷도 있고 렌더링 툴킷도 있고 AI 툴킷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응용한 그 뭐 오픈비노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툴킷이 왜 2023 버전이 또 나오고 내년에 2024 버전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CPU 안에 새롭게 발표되는 기능들, 추가되는 가속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텔 One API 툴킷 2023.1은 최근의 CPU의 모든 특성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또 그 뭔가를 이제 기획하셔야 될 경우에 One API를 채용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그리고 이제 만약 공부하시는 학생이라면 또 One API를 공부를 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 긴 시간의 메시지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한번 해볼까요? 네, 발표와 데모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원 API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연산 장치에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One API가 지향하는 거고요. 현실에 있어서 이제 그 계산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나는 이 계산 장치를 어떻게 이제 계산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데, 그 가운데 뭐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당초 인텔은 처음서부터 이제 그걸 지향하고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는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다 되는 걸 지향하고 있고, 현재는 메이저 회사들의 그 GPU들이 다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인텔 원 API는 인텔의 CPU, GPU에서만 작동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드린 그 대답의 뭐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텔 그 CPU와 GPU에서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AMD와 엔비디아의 그 GPU에서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인텔 원 API는 무료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 중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근데 영어로 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면 인텔 커뮤니티에 한국어로 올려놓으면 답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갖고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책임 있는 답을 일정한 시간 이내에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유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전, 내가 저작년에 썼던 인텔 One API 툴을 새로 다운로드 받아 쓰고 싶은데 근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그 전에 버전도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뭐 우리 사회자님 그리고 여기 촬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긴 시간의 세미나 워크샵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제가 드린 이 내용들이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인공지능과 고성능 계산을 위한 인텔 원 API 툴킷 소개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